네, 오늘 드디어 그분을 만난다고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예. 자, 소크라테스 하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소크라테스는 요즘에도 유명합니다. 트로트계에서도 유명하고, 라우나 씨의 테스 형 유명하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책이 또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이름이 소크라테스 이름이 들어가는 책이죠. 또 그 외에 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멸의 이름을 남겼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소크라테스가 라우나님의 테스 형을 듣는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선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해서 노래방에도 함께 가서 나훈아 씨한테 테스 형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그다음에 흡족해하면서 이제 술을 같이 마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술을 굉장히 잘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마셨다라고 하는 게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네요. 네네. 이제 다만 나훈아 선생님께서 술을 얼마나 이제 드시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럼 나훈아님께서 소크라테스에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정말 질문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그런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간략하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철학하고 갈래? 소크라테스라고 하면은 우선 기원전 471년경에 태어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버지가 목수로 추정이 됩니다. 목수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어머니는 산파 아세요? 산파? 알죠. 아, 아기 낳는 일을 도와주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산파의 노동으로 태어난 산파. 전쟁통에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동안이라서 이 산파 할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저를 태어날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그래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문제는 뭐냐? 소크라테스가 본인이 직접 저작을 남기지 않았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역사가와 또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제자 플라톤이 남긴 저작을 보고 소크라테스의 일생과 그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자 우리가 4대 성인, 세계 4대 성인 누구죠? 나 오늘 아침에 이거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요? 네. 공자, 붓다,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소크라테스. 이게 이제 4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추앙을 하는데요. 4대 성인 중에서 가장 역사적 기록이 그나마 풍부하게 남아있는 인물이 소크라테스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저작을 남기지 않았지만 이렇게 역사적 기록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이제 플라톤과 같은 그런 제자들과 많은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또 지도하기도 했고 또 토론도 많이 벌이면서 아주 열정적인 삶을 살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가장 소크라테스 인생에서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상징적이고도 정말 비극적인 사건. 그래서 크세노폰의 기록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총 2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이제 판결을 내리고 두 번째 판결에서는 형량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첫 번째 판결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 두 번째 판결에서는 이제 형량을 정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닌 게 뭐냐면 보통 형량 판결을 받을 때는 긴장을 하고 아무래도 최대한 뭐랄까 형량을 좀 깎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판결하러 온 사람들을 오히려 좀 조롱하듯이. 판결을 누가 하러 오는데요? 거기 이제 그 판결하는 이제 시민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판결을 하거든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길을 전혀 꺾지 않고 자신의 길을 꺾지 않고 자세를 낮추지 않고 굉장히 떳떳하고 오히려 오만하게 멘트를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분노를 사서 잘 걸렸다.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자, 왜 사형 선고를 근데 받았을까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음. 죄를 지었길래 사형까지 당한 걸까요? 네, 명목적으로. 그러니까 판결 내용상으로는 이제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그다음에 다른 신,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신을 믿도록 했다. 이런 죄를 막 씌워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그 배후에 뭔가가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 들어보셨죠? 네.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기원전 431년경에 발발합니다. 고대 그리스가 이 폴리스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하는 두 폴리스가 밥그릇 싸움이죠, 결국에. 우리가 먼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폴리스들이 어떤 쪽은 스파르타 편, 어떤 편은 아테네 편 이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 펠로폰네스 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납니다. 스파르타가 결국에는 승리하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 상황에서 아테네가 일단은 자신의 그 폴리스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에 스파르타 측근으로 이루어진 30명이 공동으로 정권을 잡는 그런 시도가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과도 정치라고 하죠. 자, 그러나 이 과도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요. 아테네인들이 자신들의 그 민주 정치를 실현시키면서 과도 정권을 몰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 정치를 옹호하는 인물들이 아테네에 있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아테네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 말이야 과도 정치를 옹호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 캘 거 아니야, 그죠? 캐다 보니까 스승이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사람들 중에서 스파르타를 옹호했던 사람들이고 중에 예. 그들 중에 일부가 소크라테스한테 배웠던 사람인 거예요. 내부 첩자 같은 느낌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거 하고 일단 그래서 일단은 뭔가 뭐랄까 이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스승이라고 하는 지위는 이게 무게감이 크잖아요. 책임감이 크고. 예.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인물이 또 말썽을 일으킵니다. 자, 이 알키비아데스는 아마 고대 그리스를 통틀어서 가장 미남으로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느냐? 어떤 네티즌 분이 탤런트 이민호 씨와 닮지 않았겠느냐라고 올린 글을 제가 그 정도로 이제 꽃미남이었다. 근데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외모만 꽃미남인 것이 아니라 화려한 언변술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 좀 뒤흔드는 그런 언변을 잘했어요. 근데 수사학을 배웠나 보죠? 수사학을 배웠고 또 말을 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알키비아데스가 이 전쟁통에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넘어갔다 거기서 또 정치적인 활동을 하다가 또 아테네로 넘어왔다가 그러니까 박쥐 같은 면모를 보여줘요. 그러면 싫죠. 전쟁이 끝나면 아테네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이제 알키비아데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고, 네,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시면은 이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흠모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뭐 우리 요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 남성과 젊은 남성이 함께 짝을 이뤄서 물론 뭐 역사 어떤 인류학적인 뭐 이유가 있겠지요. 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런 관점에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흠모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에게 어떤 그런 사랑의 측면에서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건 뭐 공공연한 사실이고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너무나 알려진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잘 걸렸다, 소크라테스. 거기다가 말이죠. 소크라테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물어보는 사람?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데 이게 말을 너무나 잘하면서 상대를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던지면서 근데 요게 말이죠. 아테네 사회가 이렇게 좀 흔들리고 망가져 있을 때 재건을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잡고 당신이 아는 게 그 정말 확실하냐? 얼만큼 확실하냐? 근거가 뭐냐? 꼬치꼬치 깨무는 이런 활동이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나방님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인데, 그죠? 좋은 말이라도 내가 너무 피곤해,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좋은 말이라고 내가 자꾸 네오가 공부 좀 더 해라,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신경 안 써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면에서 저만의 멘탈이 있어요. 왜 멘탈이 강하신데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한다 이거죠. 그렇죠. 좀 상황을 가려서 얘기해라.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눈밖에 나고 희생양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적 희생양이었네요. 희생양이죠. 좀 안타까운 인재를 그런 정치적 누명 네. 때문에 인류는 잃었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 받을 때 나이가 꽤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70세 정도였습니다. 70세. 고대 그리스 당시 7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굉장히 많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산 거 아니에요? 네,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소크라테스가 망명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했을 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가 사후 세계를 믿었고 영혼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본인이 영혼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요소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이제 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네. 70살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마무리하자 여기서. 할 만큼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그 자신의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저작을 한 권도 남기지 않았고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끝장 토론을 즐겨하고 네네. 그 다음에 투머치 토커의 조상님 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훌륭한 철학가로 네.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자, 소크라테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들의 철학자다. 네, 철학의 화신이다. 철학의 불꽃이다. 자, 이런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사형 선고 받았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동미나리즙을 어떻게 이제 뭐 갈아서 만든 아, 그런 성분의 약을 먹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약을 먹었네요. 네, 독약인데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돈 같은 책을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그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마비가 된대요. 발끝부터. 확인하시러 오는 분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누워 있으면 발끝이 나는 걸 톡톡 두드려 봐요. 마비가 됐나 안 됐나. 끔찍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비가 이제 심장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대 그리스하면 더 잔인하게 죽였을 것 같은데 그냥 독약 준 거는 소크라테스의 제목이 그래도 좀 덜 타락적인 제목이라서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죽인 글쎄요. 그게 결코 쉬운 죽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모든 죽음은 사실은 안타깝고 힘든 거지만 그 동미나리즙을 통한 사용도 상당히 잔인한 방식이에요. 왜 왠지 사지를 찍어 죽이거나 아니면 화형시키거나 막 그런 그죠, 좀 잔인한 이미지가 그리스 있죠.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점이 재밌네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죽을 때까지 마비가 되는 거를 그 차가운 감옥에서 계속해서 느끼면서 그 마비가 결국 심장까지 올라와서 그 모든 과정을 정말 오롯이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죽음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불명예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고. 네. 자, 아무튼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삶은 굉장히 불꽃 같았고, 소크라테스가 지금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철학을 했다. 자, 우리 오늘 저희가 소크라테스 사상가로서, 철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소크라테스의 두 가지 면모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하는 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답법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줬던 교육법이기도 해요.
문답법이라고 하면 계속 네. 질문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법이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입니다. 이 주입식 교육, 뭐 저도 주입식 교육을 받았지만 뭐 주입식 교육이 뭐 다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뭐 선생님이 칠판에 막 쓰죠. 이제 막 쓴 다음에 요거 뭐야 다 외우면 돼요. 그럼 거기서 시험이 나와요. 그죠? 이게 주입식 교육이죠. 네. 소크라테스식 교육은 이런 거예요. 자, 교육의 대상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불나방님이 이렇게 했으면 자, 불나방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유기체. 그럼요. 살아있는 유기체고 자신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히스토리,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나방님이 경험해온 바가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바가 있을 것이고 확실한지 모른지 뭔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자, 이 소크라테스 교육법은 바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온 불나방님을 일단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지적 수준, 자신의 어떤 경험의 뭐 내용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서 질문을 적절하게 던지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크라테스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시범을 보였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불나방님이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연설을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저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수많은 적들의 목을 제가 직접 베고 전쟁을 했을 때 제가 먼저 달려들어서 적을 항상 기선제압을 하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딱 연설을 하잖아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시장 바닥에서 그 사람 만나. 불나방 컴온. 자, 그때 연설 잘 들었네. You're welcome. 근데 이제 자네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이유가 적들 앞에서 용감하게 뛰어들고 기선제압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러한 자신의 선택이 너무 과한 나머지 오히려 자신들의 작전이나 전략에 어긋나게 될 수도 있고 너무 감정적으로 전투를 진행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게 정의로운 사람일 수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근거를 세웠을 때 그게 정말 설득력이 있는지 또 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었던 거 이게 정말 확실한 건가? 설득력이 있는 건가? 예, 그러니까 사유에 불꽃을 심어주는 몸소 그거를 보여줬다. 소크라테스가. 그럼 소크라테스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다면 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헬조선은 무엇인가? 아니면 결혼이란 선택인가? 아니면 의무인가? 이런 거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 이제 100분 토론에 아마 주로 나오는 이제 주요 논객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온다면 학술 활동도 잘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와의 그 소통도 잘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철학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 문답법,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죽기 전까지 실천하다가 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정말로 이제 소름 끼치는 일이기도 하고 감동적인 일이기도 한데요. 성공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플라토니슨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먹기 직전, 바로 직전에 플라톤과 제자들이 마지막 방문을 하러 갑니다. 배웅을 하러 가요. 네. 배웅을 하러 가는데 죽기 직전에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일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약간 반쯤 미쳐 있겠죠. 무서우니까. 뭐 내가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이 안 좋겠죠.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공포에 질려 있을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가 미소를 짓고 깨달음을 얻은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플라톤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문자 중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렇게 평온해 하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게 당연하지. 나는 영혼이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진정으로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유를 만끽하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철학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정말 시작이고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이다. 난 철학적으로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케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중심이 돼서 당신이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묻습니다. 자기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기묘하네요, 끝까지.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사가 이래요. 자, 그러면 나의 재판관들이요. 이 멋있지 않아요? 자신의 까마득한 후배들이자 또 제자들인데 나이가 이제 70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근데 지금 거기 방문자 중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아마 1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거의 할아버지 손잡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고 후배들이 있는데 재판관이라고 높여주죠. 내가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나 없나 평가해 달라. 재판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서 영혼이 있는지 당신만 믿고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재판관들이요. 내가 이제부터 영혼이 있고 그런 영혼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네. 자, 이게 정말 위대한 태도죠. 그러니까 어떻게는 이제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또 케베스와 같은 인물들이 거기에 반론을 펴고 또 논증하는 식으로 파이돈이라는 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말이죠.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배들의 그러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화내지 않고 응해줬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왜? 자기가 평생 동안 물음을 던졌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가 죽음 앞에서 물음을 던져왔을 때 일관성 있게 죽기 직전까지 저렇게 묻고 검토하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면서 눈을 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늘 했듯이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시킨 것처럼 보여요, 저는. 예,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델피 신전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그 문구인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물론 소크라테스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확실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성찰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방법론이 뭐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보여줬던 이 문답법이라고 하는 교육법은 지금까지도요, 보통 우리가 토론식 수업이라고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교육법이에요. 우리 한국의 공교육도 이제 주입식에서 계속해서 토론식 수업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 갈 텐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배우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교육이거든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격적인, 그다음에 지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산파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파술. 소크라테스가 어머니가 산파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알에서 깨서 알을, 자신의 어떤 한계를 상징하는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산파와 같은 역할이다. 지식의 산파. 그렇죠. 그래서 산파술이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어려워요,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사상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가 사상의 네트워크를 보게 되기까지 도움을 줬던 또 교육기관이 또 독일의 브레멘 대학이었습니다. 1학년 1학기에 입학을 했을 때, 와, 정말 깜짝 놀란 풍경이 펼쳐졌거든요. 어떤 풍경이요?
그게 뭐냐면 세미나를 저희가 교수와 학생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테이블에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질문과 대답이 수업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교수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내보입니다. 예,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굉장히 뭐랄까 이 밀도가 높아. 뭔가 이게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 문답법이고 교수자는 이제 그런 질문이나 대답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고 필요시에 좀 센 질문, 날카로운 질문을 딱 던지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학생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아니면 너무 질문이 날카롭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날라오니까 지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자극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고력이 또 확장되고 이런 식의 교육을 이제 독일이나 아니면 또 뭐 프랑스나 이런 곳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다. 네. Was heißt, Sie haben Deutsch? Ja, genau. Ja.